지원을 저는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어려웠어요. 이렇게 훌륭한 애국자인 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박근대 사님을 비롯하고 우리 서정갑 우리 대표님 김철용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만들었어요. 전부 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우리나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혀 얘기할 틈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누가 우리 사회를 좀먹었느냐 북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넘어갈 뻔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서정갑 이 본부장이 시청 앞 아스팔트에서 시민운동 모임을 가질 때 저도 그 당시부터 이제 머리가 허해졌었는데 머리 허해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라가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같이 참여한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서정갑 대표님께서 이 아카데미에 항상 불러주셔서 제가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얼굴로 보니까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이전에 여러분들 선배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이 차다, 살아있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과제로서 이번에 통일이 주제인데 마침 제가 그 통일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2010년에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책을 제 후배 에코노미스트와 같이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장성택이 아주 급격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이 됐고 또 그것은 일반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전이 됐습니다. 과거에 6.25 때 박헌영 숙청 사건이라든지 갑산파 숙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쳐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빨리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숙청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특히 좌파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해석은 그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장성택과 같은 불손한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 있다면 그건 큰일 난다. 빨리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절대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북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북한 정권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약화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레닌이 러시아에서 볼시비키 혁명을 성공한 게 1917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혁명에서 소비에트 러시아가 해체된 것이 1991년 말이죠.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유럽에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이 체코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과거 소련의 위성국들이 한 6개월 사이에 다 망했어요. 1989년 6월에 폴란드에서 솔리데이티라는
자유노조가 정치 세력화해서 선거에서 공산당 정권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89년 6월인데 그 후 6개월 사이에 유럽의 위성국들이 다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실은 김일성 정권한테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북한 정권이 이게 붕괴되지 않겠느냐 하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첫째, 외부의 정보가 북한 사회로 들어오면은 우리 북한 사회가 금세 망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진단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북한 김일성 정권은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을 과거에도 그렇게 그 외부 정보 못 들어갔지만 철저하게 차단해서 북한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고 남쪽이 그 북쪽보다 40배 이상의 그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도 잘 모르면서 북한이 아직도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선전선동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김일성 정권이 강화한 것은 아주 엄청난 포갑 정치를 강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규범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규범이 뭡니까? 헌법이죠.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당 강령이 헌법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당 강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당의 요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김일성 가문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불만을 표시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북한 주민이 김일성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강제수용을 끌려가는, 그게 북한 사회의 포갑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이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절대성을 인정, 마치 옛날에 일본 천황의 절대성을 가지고 일본이 통치를 했으면 똑같은 거예요. 무오류의 김일성, 김정은 이 가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경스러운 일을 하면은 가차없이 처벌한다. 굉장히 공포 정치인 것이죠. 그렇게 큰 기둥을 가지고 북한이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의 국가들이 6개월 사이에 다 붕괴했는데 북한 정권은 그와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정권은 아직까지도 20여 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죠. 경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달에 한은에서 추계 발표를 했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43배가 경제가 큰 걸로 발표를 했어요. 체제도 점점 안 되는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1990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경제는 크게 성장하지 못,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겁니다. 한은 발표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한 6년간 북한 경제가 한 3-4% 성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98년부터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무조건 원조를 했습니다. 그때 대강 1년에 10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죠. 10억 달러면은 북한 경제, 그 당시에 250억 달러인데 북한 경제
몇 퍼센트? 4%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10억 달러 정도를 안 줬으면 북한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21년 이상을 경제는 실패한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외교부 출신인데 제가 통일원 차관 때 깜짝이 생겨가지고 제가 금포신호에 보내가지고 한 2년 근무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후배한테 북한 사회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아주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선배님, 북한은 책임의 사회입니다. 책임의 사회. 책임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책임이냐? 좋은 의미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같이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아까 얘기한 당의 교육상식이 10대 원칙에 어긋나가지고 붙들려 가서 강제수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이전에 6.25 때 그 남한으로 갔다 하면 그게 밝혀지면 내가 다시 또 요독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관련도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면 나는 엄청난 고생을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책임을 절대 안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아마 김정은 이외엔 모두가 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발전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을 쳐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자기 책임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어느 경우에든지 내가 잘못하다 지나가다가 이 식에서 버리는 물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경제나 모든 생활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장 단적인 게 북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성택이 처형당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아까 89년, 90년 후 근처가 북한이 가장 취약한 시기였다면 지금이 바로 두 번째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런 취약한 아주 허약한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각계 정부가 들어가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세상 물정도 알고 소위 개방도 하고 또는 개혁도 하고 중국이 등소평 지도자가 정권을 잡고 1978년부터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다가 78년부터 개방을 해서 농촌에서 자기 책임하에 생산을 하게 되니까 2년 만에 중국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베트남도 우리 조대사 베트남 대사를 했지만은 86년 도모의 정책을 해가지고 2년 만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아 상태를 경험하던 베트남이 쌀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개혁과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 개방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개혁 개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경제가 침체되고 결국 나라는 사그라지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경제는 다시 회복해가지고 커질 수 있죠. 그때 개혁 개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바보들의 외부 정보를 모르니까
북한이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지내왔는데 개혁개방을 해서 바깥 세상을 보니까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남한은 북한보다 40배 더 잘 사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한 책임을 그 주민들이 그걸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르기까지 당의 유일사상세계 10대 원칙에 의해서 우리 백두혈통 가면 절대 이건 최고의 오류를 하지 않는 대단한 가문이다. 이걸 주민들한테 그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해온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 의미 있는 개혁개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조금은 뭐 마식령 무슨 스키장을 만든지 무슨 물놀이터를 만든 그런 거는 개혁개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주민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는 힘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번째 북한 사회는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그러한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대량살상 무기, 핵, 미사일, 화학무기 이런 걸 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이 전갈이 그러는 것처럼 이 뱀이 그러는 것처럼 나를 먹여 살리고 돕질 않으면은 당신들 물겠다는 이런 아주 극한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해 가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정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권으로서는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백두혈통의 무오류성 최고의 이 가치를 모든 주민들이 가지게 하는 그런 세뇌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외부적으로 두 개의 세력이 그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거 이와 상관없이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에서 도와줬다. 첫째, 중국입니다. 아직도 그렇죠. 중국은 6.25가 났을 때 정권 수립하고 나서 1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49년에 중공 정권이 수립되고 6.25가 났는데 10월 달부터는 100만 의용군을 보내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죠. 아직까지도 중국은 당의 기본 입장은 북한 정권이 넘어지면 안 된다. 북한 정권은 미제국주의,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안전보장을 이렇게 지원하는 완충지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근데 요즘 당의 입장은 그렇죠. 조금씩 변합니다. 이제 27일이 되면은 7월 27일이 3년 6.25 전쟁이 끝나서 휴전한 날이죠. 북한과 중국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과거에는 얘기를 했었냐면은 미제국주의자에 대항해서 중국이 조선을 원조한 전쟁이다. 이게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휴전 기념일은 중국이나 북한한테 이건 전승 기념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 이긴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사람 만났는데 학자인데 작년이
소위 6.25가 끝나고 또 휴전이 끝난 지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명칭을 항미 원조조에서 그냥 단순하게 조선전쟁이라고 작년부터 했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항미 원조조 전쟁이면은 그것은 조선과 북한과 중공 당국이 공동으로 크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공동으로 기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뭔 얘기 하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6월 4일 날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그 캘리포니아 써니랜드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새로운 신형 대국 관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의견이 아직도 그 당시에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지만 북핵은 이건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의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신형 대국 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해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작년 6월 27일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북경에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만찬, 오찬 이런 걸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북경에서 7시간 반에 좀 더 합치면 걸쳐서 시진핑 주석과 많은 얘기들을 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시진핑 주석과 의견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마음 편하게.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한중 관계 이것도 서서히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은 북한 정권을 지금 망하게 건 아직 시기가 아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한반도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나와서 내부적인 토론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북한 정권을 그동안 지속되도록 한 그러한 세력이 우리 남한 사회에 소위 종북 세력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 그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몸을 바쳐서 투쟁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북한 주민들이 300만이 굶어 죽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못 본 척을 해요. 그렇게 하고 북한 정권이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됐을 거예요.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프로파간다가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북한이 넘어지면은 남한도 같이 망한다. 통일력이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프로파간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선생들이 어느 선생인지 기억할 텐데 북한이 넘어지면은 거렁뱅이 같은 너희 친구들이 남한으로 내려가서 너희 먹을 것도 모자르는데 같이 나눠 먹으면 남한도 망한다. 그게 통일병이 많이 드는 건 틀림없어. 그러나 통일병을 마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냐 크게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 싫어. 통일 안 되고 딸것 떨어져서 그 사람들 굶어줬든지 어떤지 간에 우리만 좀 잘 살면 돼 하고 만드는 게 그 세력이 한 얘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합시다. 90년에 독일 통일됐죠. 통일된 다음에 15년이 지나니까 통일된 독일 경제가 정상화가 됐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쓰고 재정 파탄이 났는데 EU 국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독일 이외에 그리스를 도와줄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 얘기는
통일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정상화되니까 통일된 독일이 지금 유럽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경제를 이루고, 이 앞에 주한 독일 대사를 했던 사이트 박사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독일의 경우는 통일된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15년이 걸렸는데, 한국 당신네들은 아마 독일의 선례를 조금 더 공부하면 절반, 한 7년, 8년이면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북한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통일에 드는 비용은 상당히, 넘어진다 할 경우에 상당히 드는 건 틀림없이 다니까 몇 년 동안.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금의 경제력은 외국 사람들이, 뭐 로저스라는 헤징펀드 투자자 얘기가, 아이고 언제든지 투자하러 오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튼튼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에 얼마든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그러한 남북 통일이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는, 우리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외국의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자본들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야말로 바로 통일이 되면은 취업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데, 일종의 여러분들 세대에는 블루 오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북하는 사람들이 프로파간다를 했는데 통일되면 안 된다. 또 북한 정권이 아무리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포갑 정치를 하는 그런 정권이라 하더라도 살려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내가 텔레비에서 직접 봤는데, 뭐 대통령 하던 사람들인데, 북한이 넘어지면은 중국한테 맡겨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통일원 차관 가기 전에 우리 조 대사와 같이 외교부에서 25년을 근무를 했는데, 마지막은 92년 한중 수교할 때 아주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국장 할 때 91년에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당시엔 수교 전이기 때문에 수교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섭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의 과정 중에 무역협정을, 민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교섭을 했어요. 91년 여름이에요. 근데 91년 여름, 그 당시에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양자강에서 엄청난 수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홍수 피해가 컸었는데, 매일 세계 토픽에서 그 인민일보라든지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는 홍수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그리고 중국 군대가 거기에 들어가서 희생적으로 뭐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걸 복구를 하고 그 피해를 부지하는 이런 그 기사를 계속 났었어요. 근데 저희들의 회담 목적인 무역협정 조문은 다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데, 오찬을 했는데, 상대방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우리 무역협정 조문 다 타결이 돼서 참 기쁘다. 근데 자기는 내일부터 중국 이상의 북경에 있는 관리나 지도자, 당의 인사들은 이제 변방으로 다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갑니까? 그랬더니 지금 홍수 때문에 중국 사회의 민심이 너무 흉흉하다. 그래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중국 역사상 중앙부터 수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경부터 수습해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수습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별장에 가서 거기에 민심을 다독거리고 그러고 이렇게 점점 전체 민심이 동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우는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또 나라로서 국경을 같이 하는 14개 나라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중심이 흔들릴 때는 그 변경부터 불안해가지고 결국 중앙정부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변경지방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가상적으로 북한 정부에 넘어졌다 할 경우에 중국이 만약에 영토적인 욕심을 갖는다고 할 경우에 북한을 점령해서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 아마 힘으로는 경제적 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8배, 9배 정도 크죠. 그러니까 남한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국의 정책으로서는 그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이 한반도와 중국과 두 개만 떼어놓고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지만 중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개 국가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55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될 경우 북한에 있는 여러분 동포들이 전부 다 만세부 들면서 환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여러 사보타지를 할 겁니다. 남한에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장성에서 1억 명의 위글 민족들이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죠. 티벳에서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이 세계에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중국 자체가 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는 조금 전에 어떤 우리 종북하는 이런 사람들이 선전선동했던 것처럼 북한이 넘어지면 중국이 삼킨다 하는 것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되게 쉬운 거죠. 통미봉남론. 여러분들 배운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2008년에 오바마 라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직전부터 우리 큰 언론에다가 통미봉남론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오바마는 진보적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따라서 오바마는 바로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곧 북한과 미국 관계가 아주 잘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굉장히 원칙을 고집하는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낙동강에 오해할처럼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고 얘기한 게 그 통미봉론이에요. 그런데 그 기사가 하나 나오면은 바로 이어서 급시타제한나서 막 방송에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 지금까지 한 번 돈을 주고 산 말을 2번 다시 지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을 보이기 전에는 그렇게 또다시 속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을 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3가지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소위 종북하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서 그런 선전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북한 정권을 시원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3박 4일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북한 정권이 지속되기 어려운 여건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9년, 90년부터 아주
엄격하게 그 외부 정보를 차단했는데, 우리 인류라는 게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지금도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는데, 이 통신수단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한에 27,000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한 7, 8천 가구 이렇게 대강 계산되는데, 한 가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500불 내지 5,000불 정도를 자기 언니, 동생, 오빠 이렇게 그런 가까운 자기 식구들한테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는데, 그 송금은 이제 물론 조선족들이 많이 하지만, 그게 자기가 보내는 형제들한테 전달됐는지 그걸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브로커들이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들이 대강 중국을 거쳐서 중국 전화를 가지고 그 받는 언니나 동생한테 전화를 연결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보낸 1,000불 중에서 300불은 커미션을 띄고 700불 받았다고 확인을 해요. 내가 이제 북한 인권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데, 어떤 그 북한 여자 군인 출신인데 인천공항에서 자기 동생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중국 전화라도 외부 전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날 왜 당신 자기 동생 위험하게 그렇게 하냐 했더니, 괜찮아요, 일 없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지금 이 회령 근처인데 그 언덕 위에서, 산 위에서 지금 전화를 받는, 산이 전부 다 이렇게 민둥산이라서 밑에서 수상산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수상산에 접근하기 전까지 전화를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북한 사회도 이제 바보들의 그 옛날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DVD CD 알판이라고 이런 걸 해가지고 싼 값에 그걸 북한 사회에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청소년들도 남한의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 상당히 많이 남한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게 점점 더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북한 정권이 완전한 정보 통제를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DVD를 보다가 걸리면은 우리 남한 사회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부패가 많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우리 남한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사회가 부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당해관리 보위부 직원, 이 사람들이 월급 가지고는 자기네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하고 통화를 해서 걸렸다. 남한 텔레비 드라마를 보다가 걸렸다 할 경우에도 돈이 있는 사람 다 해결하고 하고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까 얘기한 돈을 전달해주는 북한 내 연락책을 보위부 직원들이 그런 걸 해주고 거기에서 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 사회가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도 결국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적인 연구소에서 북한이 변화하고 붕괴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코노미스트가
2012년 1월 1일 그 새해 그 신년호에서 지상 취약국가의 정권 교체를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계획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썼고, 그 다음에 영국의 IISS의 그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남한 사회의 이념 갈등으로 급변 사태 대비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브루스 베넷시대는 미국 랜드 연구소의 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정권 내부에서 군 및 당 간부들에 의한 김정은 암살 등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경고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보기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평화스럽게 합의해서 통일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면은 붕괴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냥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들이 미국이 지금 세계의 지도국가니까 헤지모니니까 그거 한국 통일시켜줄 거야. 중국도 통일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찬성할 수 있어. 미국하고 중국 눈치를 그것에만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잘 알다시피 우리 그 정신 나간 어떤 학자들 뭐라냐면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스위스처럼 우리가 남북 간의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우리 중립하자. 손잡고 통일하고 중립을 유지하면은 주변 나라들이 반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는 스위스하고는 지향적 위치가 다릅니다. 2차 대전 때 스위스가 우리는 영세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기트가 좋다고 영세 중립 인정한다고. 그래서 영세 중립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히틀러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위스 가보셨겠지만 스위스가 어떤 나라죠? 그 알프스산 골짜기에 주어가 있어갖고 그 골짜기에 있는 깐ton들이 합쳐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 나라를 그 히틀러가 이게 분단을 집어넣어서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군사력이라는 코스트가 너무 큰 거예요. 거기서 얻는 이익보다 코스트가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중립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저쪽 북쪽에 베네룩스 삼국은 네덜란드나 벨기움 같은 나라들은 히틀러 보고 우리는 중립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불란서를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를 거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거에 침략을 했어요. 중립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스하고 한반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한반도에는 이 지역은 큰 강국의 이해관계가 충만한 지역이고 여기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가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이걸 영세 중립으로 인정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스위스식 그 중립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북한이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중국이 알아서 우리를 통일시켜 줄 거라는 그런 그 판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만약 넘어진다고 할 경우에 가장
호의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마저도 지금 현재 중동 전쟁에서 한 2조 5천억을 썼잖아요. 지금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10년간 5천억 군사비를 전략하도록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계획하에서는 2차 대전 이전에 육군 병력 41만 42만 정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에 만약에 북한이 넘어졌다 할 경우에 육군 병력이 최소한 10만 내지 46만 이렇게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 사태에 비추어가지고 최소 10만이라 할 경우에 미국이 40만 육군 병력 중에서 10만을 여기에 한반도에 넣어줄까요? 넣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핵, 미사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무기를 해결하는, 빨리 처리하는 걸 위해서 특수부대를 집어넣어서 그건 해결할 겁니다. 중국하고 협의하죠. 그러나 그 이외에 한반도가 통일되고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이, 우리 정부가 북한이 넘어졌을 때 1차적인 책임은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가 지겠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우리가 6.25도 감당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북한이 넘어지는데 우리가 왜 못해? 우리가 하겠어 하고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금년 1월에 이제 통일해방론입니다. 얘기는 좀 정제되지 않은 단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세대에서 통일되면 그게 통일병만이 들어서 큰일 난다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확 뒤집어 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기초 위에서 이제 저도 거기 들어가는 영예를 가졌습니다만은 통일준비위원회를 민간위원들 30명 포함해서 전부 다 합치고 전부 다 한 150명 정도, 148명 정도의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과거에 남북관계를 분단 관리 정책이었더니 이제는 명실공히 통일을 추구하는,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1년 7월에 영국의 IISS에서 나온 특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OECD 국가로 성장하는 경제적인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냐? 절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전과 그와 함께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만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고 우리 평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도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그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생각에 거의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안 하면 체제가 망하고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일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6.25를 경험한 우리 박 대사님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었거든요. 그 경험을 한 1세대, 2세대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그렇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블루오션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그 꿈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3박 4일 동안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제가 우선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여기서 열어드리고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